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아기의 정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와 감정이란 말이 있죠. 정서는 주로 이모션이라고 표현하고, 감정은 필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정서라고 말할 때, 정서는 어떤 자극이 있으면 자극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정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감정, 필링이라는 것은 자극이 없어도 나타나는 복합적인 어떤 정서 반응이죠. 외적 자극이나 내적 요인이 되는 어떤 욕구나 심상, 사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주관적인 의식 상태를 감정, 필링이라고 말한다면 정서는 일반적으로 두려움, 공포, 화, 슬픔, 즐거움, 기쁨, 이런 것처럼 어떤 자극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정서에는 정서가 쌓이면 축적이 됐다가 긴장이 신체적으로 일어났다가 또 방출되면서 정서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겪기도 합니다. 영아에게 있어서 이렇게 정서가 어떤 형태로 초기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보는 거죠. 예, 이제 출생 때부터 쭉 이렇게 만족, 불만족, 미소, 호기심, 분노, 공포, 수치심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정서가 발달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본장에서는 주로 정서와 기질 문제, 성격 문제, 영아의 애착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심리 사회적인 발달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루어져 가느냐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템퍼러먼트라고 하죠. 애착과 함께 기질도 중요한 어떤 심리 사회적 발달 특성이 되는데 기질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환경 자극에 대해서 한 개인이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정서적인 반응, 일정하게 보여주는 정서적인 반응을 기질이다. 기질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 있어서 꾸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질에는 순한 영아, 까다로운 영아, 반응이 느린 영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기질 유형이 순한 영아는 한 40% 정도가 되고 까다로운 영아가 한 10%, 반응이 느린 영아가 한 15% 정도 된다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질 유형에 따라서 아이가 순한 영아는 잘 반응하고 잘 울지도 않고 또 엄마와의 소통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까다로운 영아는 기질적으로 많이 울고 보채고 불편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그런 까다로운 영아가 한 10% 정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반응이 좀 느린 영아, 말도 걸음도 모든 것이 느린 영아들이 한 15%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문제인데요. 캐릭터라고 하는 퍼스널리티. 이 성격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장 현저하고 지배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격 심리, 우리 성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보통 한 18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통계에서 보면, 우리 성격을 18세,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8세까지 성격이 쭉 형성이 되고 굳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 물론, 이론에 따라서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은 어릴 때 성격이 거의 구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프로이드 입장에서 심리 성격 단계가 구강기, 0세에서 이제 1살 반 정도, 18개월 정도까지가 오랄 스테이지 구강기인데 이때 이제 아이의 구강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입으로 다 가져가고 구강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에로스 성적 에너지가 입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프로이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강의 만족을 해야지 촉이 영아의 어떤 성격이 원만하게 구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죠. 만약에 구강의 만족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제때 젖을 주지 않고 많이 울고 있는데도 젖을 물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게 성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구강의 어떤 불만족 때문에 아이가 자랐는데도 손가락을 많이 빨고 손톱을 물어뜯고 또 구강으로 입으로 하는 욕설이라든지 또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나중에는 중독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강기의 어떤 심리성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아기 때 특별히 0세, 1세를 트러스트 미스트러스트, 신뢰 대 불신의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에릭슨의 관점에서는 엄마가 제때 스킨십이나 어떤 만족감을 1세까지 주지 못한다면 불신의 어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아 때 생긴 불신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쉽게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신뢰라는 것이 깨어지는 그런 단계가 0세에서 1세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애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착은 양육자와의 사이에,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만들어지는 친밀한 친밀감, 유대적인 그런 친밀감을 말하는 거죠.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을 애착이다, 어태치먼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애착이 아이의 불안과 분리불안과 또 안정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볼비의 애착 이론이 상당히 유명하죠. 애착이 어릴 때 잘 형성된 아이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고받는 데 있어서 원활한 그런 성격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애착의 발달은 사회 발달에 어떤 촉진되는 그런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생존 유지와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반응의 결과로서 생태적으로 애착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본래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애착이 발달되지 못하면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안을 보이게 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애착 관계가 어릴 때 잘 형성되는 것이 특별히 유아기 때, 영아기 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과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애착 형성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아이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헬로우의 원숭이 실험에서 보면 수유가 애착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신체적인 접촉이 더 중요하다.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원숭이에게 철사로 만든 그런 어머니 모양의 어떤 그런 틀을 두고 그곳에 우유병을 달아 놓았을 때 두 가지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는 솜털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굉장히 포근하게 해놓고 하나는 반대로 포근치 않게 그렇게 했을 때 원숭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그런 실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착은 한 아이로 하여금 온전한 그런 관계 형성과 친밀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착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죠. 이 낯가림과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라고 하는 이 분리불안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겨울수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애착 형성의 단계에서 보면 전 애착 단계, 그러니까 출생에서 6주 정도까지는 애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애착이 형성되지 않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엄마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인지 낯선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런 단계가 전 애착 단계입니다. 그러나 6주에서 8개월 정도까지는 애착 형성 단계가 되면서 어머니를 알아보고 아직은 분리불안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과 어머니를 정확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아보지만은 분리불안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애착의 형성 단계라고 본다면 애착이 이루어지는 단계 8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이때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아주 강하게 형성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나타나면 어머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머니만 찾고 또 자기의 애착 대상과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18개월에서 2세까지는 상호관계의 형성 단계로 그렇게 보면서 상호 인식, 상호 교류, 상호 교제, 친밀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인 월스의 애착의 어떤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낯선 상황 실험을 해보면서 애착의 어떤 다른 단계를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안정애착형이 있습니다. 안정애착형은 어머니를 안전한 어떤 기지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안전한 처소이기 때문에 안정애착형은 바깥에 조금 나가고 기어 나갔다가 조금 기어 다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안전한 기지, 안전한 어떤 센터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안정애착형이다. 회피애착형은 어머니가 떠나더라도 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회피하는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저항애착형은 매우 불안한 반응을 보입니다. 양가 감정을 보이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찾으면서도 또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런 애착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죠. 또 혼란애착형은 이 회피 애착형과 저항 애착형이 섞여 있는 결합된 그런 형태로서 이것도 상당히 혼란을 한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애착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타고나면서 이렇게 애착의 유형이 물론 그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유전적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의해서 이런 애착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조화의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아의 기질과 맞는 적절한 양육, 어머니와의 적절한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성격이 급한 아이, 느린 아이, 안정적인 아이, 또 거친 아이 여러 가지 환경과 기질에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자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맞춰주는 것을 조화의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영아의 기질에 맞는 적절한 양육 이것이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이라고 했는데
상호작용은 아이하고 엄마와의 상호작용인데 이것이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은 엄마가 민감하게 잘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엄마가 적극적극 잘 반응을 해 주는 것이 상호작용의 질이죠. 아이가 많이 울고 있는데도 장시간 반응하지 않는다면 많은 상처를 남기고 불신을 남기고 여러 가지 애착 형성에도 부정적인 요인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상호작용의 반응을 통해서 상호관계 질을 높여줄 때 애착이 더욱더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중애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영아가 어머니 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상 동시에 애착을 갖는 경우를 다중애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잘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자주 맡기고 도우미의 손을 빌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중애착이라는 현상이 자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도우미 여러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다중애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아들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부모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잦은 신체적인 접촉, 또 영아에게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부모의 어떤 욕심보다는 영아의 욕구에 맞는 그런 반응,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민감하고 따뜻하고 또 집중해주는 좋은 스킨십 이런 걸 통해서 영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부모의 어떤 태도, 부모의 어떤 문제 행동은 아이에게 그대로 100%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이렇게 애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아기의 주요 쟁점의 문제로 특별히 우리나라 영아기의 주요 쟁점의 문제를 보면 이제 아이들을 보는 데 있어서 여성들 어머니의 취업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제 어릴 때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이나 정신분석에서 보면 0세에서 3세, 5세, 최고도 3세까지는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이론적으로 볼 땐 제일 좋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조부모라든지 또 잘하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육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성 취업과 육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타인 양육의 문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양육하지 못할 때 과연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가족의 그런 풍습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주변에 살면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은 집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이들 돌봐주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부모에게 돌려주는 그런 스타일이 그래도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더 아이에게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아 조기 교육 열풍이 있는데 이것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사교육비가 크고 또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부모의 욕심대로 남의 아이보다 더 잘 키우겠다는 그런 조기 교육의 열풍이
아이들의 인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전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육체의 온전한 성장도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로 잠을 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을 늘 들려주면 아이에게도 영적인 그런 문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혜가 살아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영악에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성장에 대한 것들, 애착에 대한 문제들, 또 영악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타임을 마치겠습니다.